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무슨 서류인지 저는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을 때는 이미 제 짐이 요양원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제가 40년을 살던 집 열쇠는 딸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 창고에 있는 그 그릇들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마. 평생 말 수 없던 사람이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릇 좋아하는 영감 특유의 소리려니 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백정임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고 남편 이만복과 42해를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구청 행정직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크게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퇴근길이면 꼭 골동품 가게 앞에서 발이 묶이고 시골 장터에 가면 낡은 그릇을 들고 눈을 빛냈어요. 여보, 이거 봐. 이 선이 예사롭지 않아? 저는 그때마다 핀잔을 줬죠. 또 그릇이에요? 집에 쌓일 데도 없는데. 남편은 씩 웃으면서 창고에다 쌓아뒀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30년 넘게 모은 게 창고에 12점. 저는 그게 다 그냥 오래된 그릇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식은 둘이에요. 딸 이수진은 서울에서 사위 고병찬과 살고 아들 이수혁은 캐나다로 이민 가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딸은 가까이 살아서 자주 봤어요. 효녀라고 동네에서 소문도 났었죠.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생일에도 케이크 사들고 오고 저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만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2년간 오로지 남편을 위해 살았어요. 집과 병원만 다니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만남도 외출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간병비를 아끼려고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편의점에서 김밥으로 식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미음을 끓이고 병원 왕복을 하루에 2번씩 항암 부작용으로 남편이 구토를 할 때면 등을 쓸어내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손등이 얼마나 트고 갈라졌는지 핸드크림을 하루에 5번씩 발랐는데도 피가 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병실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고생만 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괜찮아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그 그릇들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딸 수진이가 부쩍 자주 들렀어요. 처음엔 그냥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사위 고병찬을 꼭 데리고 왔어요. 고병찬은 원래 그렇게 살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명절 때도 밥 한 술 뜨고 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타입인데 갑자기 와서는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창고에 오래된 것들 많죠?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내가 할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창고 얘기를 꺼냈죠. 어머니, 오래된 그릇 같은 거 그냥 두시면 곰팡이 피어요.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뭔가 이상하다. 왜 자꾸 그런 얘기지? 그때 제 머릿속에 남편의 마지막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마. 저는 웃으면서 딱 잘랐습니다. 그릇은 손댈 필요 없어. 영감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야. 그 순간 수진이와 병찬이가 눈빛을 주고받는 걸 저는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건강검진 받았어? 나이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가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남편 병수발하는 동안 제 몸은 내팽개쳐뒀으니까요. 딸이 잡아준 병원은 제가 다니던 동네 의원이 아니라
시내 대형 병원이었어요. 주차장도 넓고 로비도 반짝반짝한 곳이었는데 수진이가 안내 데스크에서 뽑아온 진료과가 이상했습니다. 내과가 아니라 신경과였어요. 신경과. 나 신경과 갈 일 있어?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대요. 저는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었지만 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그냥 따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묻더니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수진이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저는 그게 진단서인 줄도 몰랐습니다. 노안이 심해서 돋보기가 없으면 작은 글씨는 잘 안 보거든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하면 돼. 검진 확인서야. 저는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답답하신 분 계세요? 저도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열흘 뒤였어요. 수진이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어요. 차 한 잔 마시려고 앉으려는데 수진이가 여행 가방 하나를 현관에 내려놨어요. 제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좋은 데 가볼 거야. 갑자기? 어디? 조용하고 깨끗한 데야. 엄마 혼자 있는 게 우려 너무 걱정되거든. 그 좋은 데가 요양원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을 때 입구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실버케어 센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엄마,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제가 도장 찍은 게 검진 확인서가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보호자 입소 동의서였다는 걸. 거기엔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검사에서 그런 소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서류를 바꿨거나 다른 진단서를 만들었거나. 저는 그 순간에도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설마 하고 요양원 생활은 말 그대로 감옥이었습니다. 제 방은 창문 하나짜리 3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아침 6시에 불이 켜지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낮잠 시간이 있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꼭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헛소리 하시네 하는 그 눈빛이요. 수진이가 미리 말해뒀던 거예요. 엄마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라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있었다면 이틀에 한 번씩 오는 자원봉사자였어요. 박지우라는 26살 대학원생이었는데 미술사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다른 봉사자들은 게임을 시키거나 종이접기를 하는데 지우는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줬어요. 어르신, 요즘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집이요. 그리고 우리 영감이 창고에 쌓아둔 그릇들. 자원봉사자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릇이요? 어떤 그릇이에요? 저는 남편이 찍어둔 사진들이 휴대폰에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는 자원봉사자 지우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갔어요. 어르신, 이거 남편분이 어디서 구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골동품 가게 같은 데서 하나씩 모았어요. 시골 장터도 다니고. 지우가 뭔가 생각하는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진 제가 잠깐 보내도 될까요? 제지도 교수님이 이 분야 전문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3일 후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어르신,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자원봉사자 지우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교수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진 속 도자기, 만약 진품이면 조선 전기 분청 사기다. 국가문화재급. 한 점에 최소 10억 이상.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10억이요? 그릇이 한 점에? 네, 그런데 사진 속 그릇이 12점 보이거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 당신이 무슨 것들을 모아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이었어요. 딸 수진이가 요양원에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서 엄마, 집 정리하다 보니까 창고에 오래된 그릇들이 있더라고. 처리해도 돼?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처리라니,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야? 버리거나 아니면
헛 물건 사가는데 팔든지. 오래됐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 돼! 그거 손대지 마! 엄마, 어차피 쓰는 것도 아니잖아. 수진아, 손대지 말라고! 수진이가 살짝 굳은 얼굴로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여기 사인만 해줘. 재산정리 위임장이야. 어차피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는 그 문장을 끊었습니다. 가! 오늘은 가! 수진이가 떠난 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꾸 창고 얘기를 꺼내던 사위, 갑자기 잡힌 병원 방문, 제가 모르고 찍은 도장.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설계된 일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저는 지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도자기 얘기, 딸이 가져온 위임장 얘기, 입소 서류가 이상하다는 얘기까지. 지우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저 미술사 공부하기 전에 법학 부전공했어요. 입소동의서, 진단서 이런 거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캐나다에 아드님 계시다고 하셨죠? 연락할 방법 있으세요? 아들 수혁이 남편이 아프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연락을 못 했어요. 수진이가 오빠는 바빠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저는 그 질문에 뭔가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수혁이한테 뭐라고 전해졌을까? 제가 직접 연락했을 때 아들이 받아든 내용은 어머니가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뒀던 거예요. 자원봉사자 지우가 수혁이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원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였어요. 제 핸드폰에 수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 하나에 저는 그냥 무너졌어요. 수혁아, 엄마. 누나가 엄마가 치매라고 했어. 엄마가 스스로 요양원 가고 싶다고. 그게 사실이야?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도장 찍은 것, 진단서가 이상하다는 것, 창고 그른 얘기까지. 수혁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들어갈게. 그날 밤이었어요. 봉사자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어르신,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응. 왜요? 무슨 일이에요? 봉사자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지금 어르신 집 앞이에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 앞이요? 왜요? 오늘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도자기 진품 여부를 빨리 확인하려면 실물을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일 교수님이 방문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미리 위치 확인도 할 겸 동네를 좀 둘러봤어요. 근데 어르신, 지금 어르신 집 창고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이요? 창고에? 네, 그리고 창고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게 빠르게 맞아 들어갔어요. 철물점, 열쇠, 창고, 트렁크. 지우씨, 거기 있어요.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말고 거기 있어요. 봉사자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사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다음 5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봉사자 지우에게 들은 얘기예요. 봉사자 지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대요. 골목 어귀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로 계속 찍었다고 합니다. 창고 안에서 나오는 불빛 열려있는 트렁크, 그리고 트렁크 안에 신문지로 꼼꼼하게 쌓인 상자들이 하나씩 실리는 것까지. 상자가 3개 실렸을 때였대요. 사위 고병찬이 창고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그때 봉사자 지우가 골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기요. 사위 고병찬이 화들짝 놀라서 뒤를 봤대요. 누구야? 박지우라고 합니다. 어르신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트렁크에 뭘 싣고 계신 건가요? 사위 고병찬이 잠깐 굳었다가 태어난 척 말했대요. 집 정리하는 거야. 이 집 딸이 부탁해서. 딸이요? 딸 이수진 씨 부탁이요? 지금 밤 10시예요. 낮이든 밤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봉사자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대요. 저 지금 어르신한테 연락드릴게요.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위 고병찬이 가로막으려 했대요.
야, 잠깐만! 건드리지 마세요. 봉사자 지우는 26살이에요. 앳된 얼굴에 안경 쓴 대학원생이요. 그 애가 그 순간 사위 고병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딱 그 한마디를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아들 이수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이수혁이 캐나다에서 제 전화를 받은 게 현지 시각으로 아침이었어요. 엄마! 경찰 불러 지금 당장! 저는 요양원 당직 간호사한테 달려갔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위 고병찬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대요. 차를 빼려다가 봉사자 지우가 골목 입구에 서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봉사자 지우한테 그날 무서웠냐고 물었어요. 봉사자 지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요, 어르신. 저 그때 분했거든요. 그게 더 컸어요. 그날 밤 트렁크에서 나온 상자 안에는 도자기 3점이 들어 있었어요. 신문지로 겹겹이 쌓인 남편이 30년 넘게 아끼던 것들이요. 다행히 깨진 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철물점 기록이 나왔어요. 사위 고병찬이 열쇠를 맞춰간 날짜, 그리고 그 열쇠가 딱 창고 자물쇠 규격이라는 것, 그리고 골동품 중개상과 주고받은 문자도 나왔어요. 조선시대 그릇 여러 점, 시세 이하로 급처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그걸 몰랐을 리 없었어요. 며칠 뒤 딸 수진이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없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 나 병찬이가 그럴 줄 몰랐어. 그 정도까지는. 저는 딸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응, 내 사위가 열쇠 맞춰서 창고 들어간 거 알았어? 딸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았지? 엄마. 괜찮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딸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 나는 그냥 가져다 팔려고만 한 거지. 완전히 다 없애려던 건 아니었어. 조금만 팔면 우리 빚이 좀 정리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조금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 수진이는 몰랐겠죠. 수진아, 그 그릇들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퇴근길마다, 장터마다 용돈 아껴서 하나씩 모은 거야. 너한테 학원비 보내면서, 수혁이 여름 캠프 보내면서, 그러면서 모은 거야. 딸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 그 그릇들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그게 유언이었어.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요양원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그 그릇들 진짜 얼마나 한다고 생각해? 오래된 그릇이잖아. 딸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그릇이라며. 그럼 왜 자꾸 서류 들고 와? 딸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혁이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닷새 후였어요. 공항에서 바로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그 사이 머리도 좀 벗겨지고 이마에 주름도 생겼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야, 내 머리가 왜 이래? 엄마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수혁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오래됐죠. 사람 품에 안겨본 게. 수혁이는 입국하자마자 법무사와 연락해서 입소 서류를 검토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동의서의 진단서, 실제 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도 당황했어요. 자기가 쓴 소견서가 아니라고요. 누군가 서류를 위조한 거였습니다. 지우가 연결해준 교수님이 직접 창고를 방문했어요. 국립박물관 학예사도 함께였습니다. 두 분이 창고 안에 들어가서는 한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나왔을 때 학예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 중에 조선전기 분청사기가 5점이고 나머지도 전부 진품입니다. 감정가로만 따지면 전부 합해서 90억에서 100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감, 당신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매일 퇴근길에 그 허름한 창고에서 혼자 그릇 닦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한테 미안하다더니 이게 당신 방식의 미안하다는 인사였어요? 저는 창고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와 병찬이는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수혁이는 화가 많이 나 있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법정까지는 가지 마라. 왜요? 엄마! 누나는 엄마한테 한 짓이 얼만데?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만났어요.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는 됐어, 그냥 들어. 나는 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욕심 앞에서 겁쟁이가 된 거라고 생각해. 근데 있잖아, 수진아. 내가 엄마를 가뒀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진짜 걱정됐어.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랬나 싶어서. 수진이가 엉엉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한 가지만 분명히 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 엄마는 이제 엄마 방식대로 살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도자기 전부는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매각도 생각해봤는데 남편이 평생 모은 것들이잖아요. 돈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물관 측에서는 감사하다며 특별 전시를 제안했습니다. 전시 이름은 제가 정했어요. 이만복 컬렉션 평범한 사람의 눈. 개막식 날 저는 제가 직접 수집한 작은 찻잔 하나를 들고 갔어요. 지우가 옆에 서 있었고 수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조명 아래 놓인 분청사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영감, 당신은 평생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저는 지금 요양원이 아닙니다. 서울 근교 작은 마을에 방 2칸짜리 집을 얻어 혼자 살아요. 마당에 텃밭도 조금 있고 창문 옆에 책상도 하나 놨어요. 거기서 매주 화요일마다 지우한테 도자기 공부를 배웁니다. 제 손으로 흙을 빚어서 첫 그릇을 만들었을 때 엉망이었는데도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봤어요. 어르신, 처음 치고는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에이, 아직 멀었어요. 수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합니다. 가끔 수진이한테서도 문자가 와요. 엄마 밥은 잘 먹어? 짧은 문자예요. 저는 짧게 답합니다. 잘 먹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처럼 매일 보고 싶지도 않고 영원히 보기 싫지도 않아요. 그냥 그 정도 거리로. 이제 저는 그 정도 거리가 편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살핌이 필요한 것과 선택권이 없어지는 건 다릅니다. 늙어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존엄이에요. 저는 요양원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너무 돈을 움켜쥐는 것도 보기 흉합니다. 아니, 자식들에게 엄청난 유혹을 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뭐든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너무 없어서 피눈물 흘리는 것도, 너무 많아서 가슴 조이며 사는 것도 복은 아닌 듯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려놓고 욕심도 버려야 마무리가 아름답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돈이 많은데 베풀지 않고 품에 쌓아놓고 돈돈거리는 흉한 모습을요. 오늘은 떠난 영감한테 내가 만든 찻잔으로 당신 사진 앞에 놓으려고요. 엉성하지만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잘 만들었다고 칭찬할 것 같네요. 창문을 타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기분 좋은 오후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사연 루틴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